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셜록님, 네, 쾌차하셨나요? 살아 돌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가 세월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위쪽으로다가.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당일날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몸이 살짝 안 좋아서 응급실에 가서 링겔을 한 방 맞으면 사실은 항상 새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올 수 있을 줄 알고 사실 제가 또 약속 시간을 미루고 했는데 너무 죄송하게 또 이제 불참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원래 건강하던. 그러니까요. 세월이 또 이렇게 표시가 나네요. 이게 앞자리가 바뀌면. 3호로 바뀌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몸이 확실히 옛날 같지 않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피로가 좀 쌓였던 느낌이에요. 일을 좀 몰아서 하다 보니까 그 시기쯤이었고. 피로 쌓였는데 지금은 또 완전하게 또 회복했습니다. 회복됐나요? 그럼요. 그리고 연말이라서 우리 또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고. 너무 좋아요. 너무 우리 재밌는 걸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어갖고 살롱에서 네. 요새는 또 그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게 또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원래 오프 모임 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거리두기가 또 강화되는 바람에 랜선으로 그러니까요. 랜선을 하게 됐잖아요, 모임을. 그렇게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언니들을. 네. 그래서 저희 랜선 또 송년회 때 네. 셜록님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 준비해서 또 흥을 또 한번 끼를 발산해 보겠습니다. 언니들과 함께 쭉쭉쭉 재밌는 시간 만들어보죠.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19번째 손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제 옆에 나와 계시는 언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디자인으로 이제 먹고 살다가 먹고 살다가? 네, 먹고 살다가 다행히 슬로우 퓨처랩이라고 해서 예술가와 디자이너 작가님들이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 요새 환경오염이랑 관련돼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술가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슬로우 퓨처랩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정희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느린 미래 연구소네요. 그렇죠.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이거를? 우선은 이거는 지금 원래 이제 이걸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원래 되게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던 주제로 이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요 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조금 진행을 하고 싶어서 이제 주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거나 그리고 이런 과학 현상이나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술가들이 아니면 앞으로 디자인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대중에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모여진 단체고, 아직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이런 걸 접근하는 방법에 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어려운 전문 서적을 추천해 주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오늘 언니들에게 소개할 책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책을 선정해 주셨습니까? 네, 클라이브 해밀턴의 인류세라는 책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엔트로포신이라고 해서 인류세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사실 이 세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세야? 세금의 그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약간 인류가 붙었는데 무슨 생각했을 때 이 세가 저희 지지 시대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누대, 대, 기, 세, 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그 세고 인류는 이제 사람을 뜻하는 게 맞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기라고 보는 게 이제 제일 간단하게 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저는 사실 제목만 봤을 때는 우리가 뭔가 이게 환경책인 걸 알기 때문에 또 인간이 치러야 되는 뭔가 세금 같은 그런 저도요. 건가 보다. 텍스의 개념으로 맞아요. 이해를 했는데 깊이 들어가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실 수가 있었나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인류세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인류세가 세. 아니라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누, 대, 절, 기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세. 이게 보니까 지질 시대가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배웠나 싶은. 그때는 아니죠. 지금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깊게 안 배울걸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구가 탄생한 선 캄브리아 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육상식물이 출현한 고생대, 공룡이 살던 중생대, 포유류가 등장한 신생대로 구분이 되잖아요. 대가. 네. 근데 그 안에서 신생대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새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살고 있던 새를 홀로새라는 맞아, 홀로새. 네, 표현으로 전 처음 들어본 굉장히 낯선 표현인데 2000년도에 어느 학자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류세로 명명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류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은 인류세라는 거는 그 지질학자 크리천이라고 이분이 이제 제안한 새로운 지질 시대라고 얘기를 네. 다들 많이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질학자들이 이제 발의한 단어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정치나 인문 쪽에서 이제 이걸 인류세라고 명명하는 게 맞다 아니다 이런 것들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확실히 이 개념이 자리 잡은 건 아닌 거죠? 왜냐면 이제 원래 이제 과거에 뭐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없었던 인류가 없었던 시기를 과거에는 이런 세대로 나눈다라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어떻게 보면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인류세라고 명명합시다라고 결정이 난 거는 아니고 아직도 논란 중이라고. 그래서 이런 작가들이 각자의 주장으로 책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 되게 애매해요. 이게 그러니까 인류사라고 책에 설명된 거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지구 시스템이 인간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인류세라고 붙이자라고 사실 그 기본 개념은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쭉 인류세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홀로세 같은 경우에는 빙하가 다 녹아서 이제 토양이 만들어지고 이 온화한 기후로 인간이 살기 적합한 그 세대가 홀로세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인류세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질에서 인간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퇴적층에 화석들이 있었죠. 뭐 공룡 발자국, 뭐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1945년 원자폭탄의 그 흔적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데서는 이제 닭뼈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들이 암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류세로 명명을 이제 지질학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됐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니 개념적인 정의만 보면은 그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이 시기를 부른다고 하면은 아니 그러면 쭉 이 시기일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설롱님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어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생각보다 되게 빨리 넘어갔어요. 페이지가 빨리빨리 넘어가갖고 나 겁나 똑똑하네 생각하고 왔는데 머릿속에 남은 글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어려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용어를 아는 분들이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이해도 빠르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고 제목이 보면 부제 자체가 Defiant Earth라고 해서 반항하는 지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인간이 영향력이 커져서 이런 자연의 거대한 힘하고 좀 약간 겨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지구도 반격을 시작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부제가 붙었다고 해요. 뭔가 그런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흔히 환경책을 읽을 때 기대하게 되는 뭔가 좀 겁주는 거 있잖아요. 공포심을 조장한다든지 약간 그런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학술지의 느낌? 약간 철학 서적 같은 느낌? 맞아요. 정말 과학 철학. 이 인류세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의에 대한 각자의 주장들이 이렇게 또 펼쳐지고 맞아요. 있다로 전개가 되고 그리고 이 철학적인 개념들을 어떻게 좀 정립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어렵게 썼어요. 맞아요. 이게 번역 자체도 되게 그쵸? 어렵게 된 것 번역이 같고 이게 원래 인류세라는 게 과학적에서 시작했던 말이다 보니까 이제 우선 이제 작가를 먼저 아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은데 이제 작가 클라이브 찰스 해밀턴은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고 응용 철학 및 공공윤리센터 소속 교수예요. 그래서 이제 응용 철학 이쪽이다 보니까 철학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분은 또 정치 쪽에 관련된 글을 또 많이 쓰시던 분이어가지고 이 인류세라고 하는 것들이 뭐
과학적으로 이게 왜 이거를 정의하는 게 저는 조금 의외였던 게 저도 이 책 처음엔 과학서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철학적으로 인문사회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되게 이거를 이 하나의 과학적인 새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논의와 철학적인 이런 걸 통한다라는 게 좀 새로웠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여기 소개해 보면은 기후 변화의 진실을 부정하고 희망사항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태도를 계몽시키기 위해서 이런 책을 쓰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소비주의, 과소비에 관련해서 이제 비판하는 책들을 많이 썼던 사람이어서 이제 인류세를 왜냐면 이분이 이 책 내용을 읽다 보면 이 인류세라고 명명하는 그 명칭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이제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뭐 중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은 이걸 인류세로 명칭을 하면 안 된다. 서구가 만들어 놓은 이 환경에 대해서 니들이 책임이 있는 거지 왜 인류 통틀어서 책임을 전가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은 그렇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과 이런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의 모든 책임을 사실 지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얘네들이 발전을 했고 근데 아직 그렇게 막 우리는 막 아직까지 농사 짓고 있었고 뭐 그런 전기도 많이 안 썼는데 왜 우리까지 싸잡아서 해? 그래서 뭐 서구 문화의 세 뭐 이런 뭐 서양 자본세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전 지구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모든 중국 같은 인도나 이런 데들도 충분히 미국의 이런 서구의 자본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받고 본인들이 이제 수출하고 이런 거에서 충분히 발전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배출량 이런 걸로 따지면 결국에 모두에게 이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명칭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 명칭에 따라서 책임이 누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도 되게 많이 서구향의 그런 나라들한테 우리는 죄가 없다. 너네들이 책임져라. 우리는 이제 발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막냐? 하고 하는 것도 충분히 주장할 만한 억울할 수도 있다 억울하죠. 생각해요. 자기는 이게 그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부터 인류세다라고 했을 때 맞아 인류세 오케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저자가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앞으로의 사람들의 그런 태도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에코 모더니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보면 후대의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정의해 놔야 하는가에 조금 관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책이.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저자가 그 전에 냈던 책들을 보면은 비슷한 주제들의 책을 많이 냈더라고요. 이제 소리 없는 침공이라고 해서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소제목으로 우리 이 인류세라는 책 안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지만 중국이 만들어내는 여러 기후 변화에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 이 미세먼지 미세먼지 주범을 중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중국 공장들이 가동되지 않으니까 하늘이 깨끗해졌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고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고 하죠.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성장 집착이라는 책도 냈었고 그리고 우리가 기후 변화의 진실을 거부하는 이유라는 책도 냈고 누가 지구를 죽였는가 뭐 이런 그러니까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게 중요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좀 주장을 펼쳐나가는 그런 책을 꾸준히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류세에도 그런 관점이 계속해서 녹아져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초반부에 나오는 부분이 인류세를 언제부터로, 그러니까 인류세가 시작되는 시기를 언제부터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책에서는 두 가지 주장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산업혁명이 시작된 1784년에 이제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석탄이 소비가 많이 되고 그러면서 또 지질시대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1945년에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그때 지질의 변화가 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를 인류세로 볼 것이냐
의견이 분분하던데 책을 읽으면서 어떠세요? 이런 의견들을 저는 사실 처음 접하는 의견들이어가지고 저도 처음 접하는 개념인데 사실상 이거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론 같은 거를 좀 확립을 해 나갈 때 이론을 제안한 사람이 나오고 이걸 집대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집대성한 사람이 주목을 더 많이 받게 돼 있긴 해요. 하지만 나는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가장 맞다. 일받다가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만 본다면 화석연료를 사용한 시점부터 사실 저는 인류세라고 생각하긴 해요. 네, 크루치안이 명명했던 그쵸? 그 시기. 네. 그 부분도 근데 약간 저는 이 부분은 되게 애매한 게 첫 번째 화석이 이게 지질시대가 암석이나 이런 걸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뭐 첫 번째 암석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뭐 1, 2년 차이로 이게 뭐 틀렸다 맞다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증기기관 시작하는 산업혁명 시대부터로 보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살짝 이후인 1850년. 1850년 때 여기 제가 물론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프를 보면 1850년 준비를 엄청나게 해오셨네요.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요 하얀 선이 1850년이에요. 이제 그 전체적인 기후 및 지구 이제 저자가 말하는 지구 시스템이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게 1850년대부터라면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그 변화가 급진적으로 바뀌는 게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때 미국에서 대대적인 산업혁명이 자리 잡게 되는 시점 그때의 탄소 배출량 자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뭐 여기 이 저자도 얘기를 하지만 농경 시대부터 따져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미미한 힘으로는 지구 시스템이 변화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1800 그 처음에 산업혁명 일어났을 때는 만약 그 수준으로 우리가 계속 했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인류세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폭증하는 그 시점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 틀리다 보다.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모든 시작이 화석연료를 그러니까 탄소가 다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땅속에 묻혀져 있던 거를 다 화석 형태로 있었는데 다 발굴해서 결국은 탄소를 배출함으로써 생물권에 영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 자체가 사실 영향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서 보니까 이 탄소 지금 이 생물권에 방출되는 지구 시스템에 돌아다니는 탄소를 다 이제 수거해서 땅속에 묻으려고 그러면은 이미 지금부터 시작해도 수십만 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살아있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과학적으로는. 근데 아예 그냥 저는 그 시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우리가 문명의 얘기를 또 사용하고 더 발전해 나가려면 어쨌든간 불가피한 거였고 사실 그거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인류세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굉장히 어렵죠. 엄청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그리고 저처럼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들도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맞아요. 이참에 좀 공부를 같이 해나간다라는 만약에 느낌. 이게 과학적인 접근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혜윤이 말씀하신 아까 그래 이렇게 막 확 터진 시기 그게 맞겠지만 철학적인 접근으로 본다면 저는 탄소다. 인간의 의지로 그쵸? 인해서 지질의 어떤 개념을 바꿔버린 그런 역사적인 산업혁명 그 시기를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맞아요. 거고 그리고 책을 또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에코모더니즘의 하울이라는 챕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 맞아. 그렇게 되면 과학기술로 인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근데 이런 에코모더니즘을 비판하는 관점을 작가는 보여요. 야,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에코모더니즘. 너무 잘 지었어. 엄청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정말 기술로 자연을 보호할 수 있을까? 환경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일단 저는 이 저자에 좀 더 동의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에코모더니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허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를 믿는 단체들도 미국에는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뭐 쓰나미도 막고 뭐 지진도 막고 뭐 지진도 막는 방법이 지진이 나면 그 반대 파장을 쏴가지고 뭐 중화시키고 이런 되게 많은데 한 예로 이게 저는 이게 되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작가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자연을 그렇게 지배하기에는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아직 모든 걸 다 파악하지 못했고
이걸 다 파악하기 전에 아마 인류가 끝나버리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일례로 인공강우 옛날에 한때 되게 뜨거웠었던 주제였는데 뭐 막 이제 과학으로 기후를 지배한다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인공강우에 대한 부작용이 되게 심각하게 있었어요. 뭐 지난번에 옛날에 중국에서 이거를 인공강우를 터트려서 올림픽 때인가 뭐 그런 행사 때 말게 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홍수가 나고 다른 데서 가뭄이 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이 자연을 컨트롤하려고 했을 때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뭐 이런 에코모더니즘 같은 경우에서 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타야 한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뭐 매연기관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런 배터리 폐기에 대한 것들은 아직 확실하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리튬 전지에 만드는 거에 발견에는 필요한 아니면 그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계산도 확실하지 않게 되어 있고 또 저희 옛날에 그 풍력 발전 대체 에너지로 풍력 발전이 되게 유행을 해서 영국에서인가 풍력 발전을 세웠는데 그 풍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그 주변에 있는 고래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하는 식으로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자연을 조절하겠다는 정말 신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신의 영역에 도전하겠다.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도 작가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선조 시대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인간이 100세 시대를 논의하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평균 수명이 30대 이럴 때 살 때 과연 인간의 수명 연장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근데 저는 결국 사실 이 모든 게 지구의 자정작용을 좀 회복시키는 일이라 그러면은 그리고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걸 할 수 있겠다. 다만 그게 지금 당장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일을 모르니까 그냥 페이스만 맞춰가자. 속도는 맞춰가자.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시키고 계속 이런 자연이 주는 걸 좀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체가 슬로우 퓨처라고 했었을 때 저희는 지금 현재 세대를 가속화된 시대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술도 아까 말씀드린 1850년대 이후로 다 이제 이 2차 곡선을 그려서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를 조금 천천히 발전을 해야 한다라는 게 저희의 왜냐하면 가속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지금 보면 이제 가속된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패션 아니면 뭐 문화 이런 것들도 트렌드가 다 이게 제곱으로 빨라지고 있어요. 그 속도를 그렇게 과학기술도 그렇게 빨리 빨라졌어야 했나? 조금만 속도를 늦췄어도 이렇게 그게 조금 이런 그런 그러니까 반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천천히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술 발전도 굳이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좀 그 속도를 천천히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슬로우 퓨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와,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게 너무 맞는 거지만 내가 빨리 갈 수 있는데 모든 조건이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환경인데 나 느리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 뭔가 조금 인간이 발전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만도 해요. 사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저자도 이런 정치 쪽으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 저는 이런 문제에 되게 기반이 되는 게 자본주의가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발전할 수 있는데 느려야 돼? 이게 자본주의 딱 맞춰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안 벌어야 돼? 이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왜 빨라지냐 하면 사람들이 자유시장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여건이 충분해. 내가 굳이 천천히 가야 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돈을 많이 벌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제가 요새 이 책이랑 같이 좀 원래 추천을 하려고 했었던 게 20세기를 위한 반자본주의를
반자본주의자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국엔 인류세나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엔 그 밑에는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깔려 있어요. 맞아요. 내가 천천히 가야 돼. 제가 빨리 갈까 봐. 질 수 없거든. 돈을 벌어야 되거든. 그래야 누릴 수 있거든. 맞아요. 이게 이런 인류세 같은 경우도 이제 나라별로도 그렇게 얘기가 하는 게 쟤는 그렇게 해서 빨리 성장했는데 내가 왜 느리게 가야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결국에는 범지구적으로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맞는 것 그 같아요. 의미가 또 그 개념이 어디에도 또 적용이 되냐면 이제 중국에서 한참 지금 발전을 계속 해 나가고 있잖아요.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제지를 하잖아요. 이제 그쵸. 서구 사회에서는 제지 이거 안 돼. 탄소 배출기 줄여.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너네들은 그렇게 했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발전해 나갔으면서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관점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작가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치, 자기의 편이니까. 그쵸, 오스트레일리아. 다 끝냈으니까 뭐. 근데 이게 또 이런 고민도 책에서 등장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럼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인류세가 그쵸, 끝이 난다는 거죠. 이렇게 인류가 존재하는 이 세기가 끝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과 맞아. 관련해서 나중에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인류 종말의 시계인데 그게 얼마 안 남았다고. 얼마나 남았답니까? 이게 한 바퀴를 돌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게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만 그게 왜냐하면 지금 이따가 말씀드리는 다큐멘터리도 그렇지만 2050 몇 년 안에 뭐가 안 되고 탄소로 인해서 우리가 1.5도만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둠스데이 클락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이미 몇 바퀴 다 돌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1999년이 그 둠스데이였거든요. 그죠. 인류 종말의 시기. 맞아. 근데 이제 실제로 과학계에서는 그 둠스데이 클락을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한번 살짝 되돌렸다 그랬나? 그 시계를 그걸 계속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그런 행사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데 머지않아 그거를 딱 땡 치면서 날아갈 사람들을 우주로 보내고 하는 그런 SF 영화가 이제 실제로 하게 되는 게 저희 세대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저희 다음 세대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하죠. 사실 지금 이런 클락이 움직이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일 거예요. 앞으로는 더. 아니 어때요? 인류세가 그러니까 인류세는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세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시대가 끝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멸망할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 항상 생각해요. 혹시 제가 예전에 쌀롱할 때도 저희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혹시 영화 투모로우 보셨나요? 네네. 저는 사실 그게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투모로우가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북극에 있는 얼음이 빙하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반구에 빙하기가 와요. 다 문명도 다 이제 그 빙하에 갇히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북반구만 나왔지만 저는 그게 충분히 가까운 미래에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미 그런 걸로 접근을 해보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명 이전의 시대에 똑같은 뭐 선조들이 혹은 전 세대라고 해야 되나? 전 인류가 똑같은 뭐 같이 막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뭐 호모사피엔스로 다 진화하고 불을 발견하고 똑같은 걸 겪어서 책도 만들고 이런 문명을 한 번씩 이제 진화를 그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다 소멸되고 그쵸. 그다음에 우리가 또 난 한 17번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문명이.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한번 지구가 정화가 한번 싹 되고 그 깨끗한 지구에서 또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좀 무섭다. 이런 상상을 하면. 진짜. 저 그렇게 되고 뭔가 책에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뭔가 외계에서의 뭔가 외계세 막 이런 건 저는 사실은 너무 SF적이라고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환경 문제만 본다면 충분히 그 빙하기는 오지 않을까. 지금 기사를 보면 2030년이 되면은 빙하가 다 녹아 없어지는 지금 속도라면 그런 시대가 2030년에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저도 되게 끔찍하게 사실 다가오긴 맞아요. 하거든요. 호주로 가야 돼요. 혹시 호주요? 남방으로 가야 됩니다. 승리호라는 영화 보셨나요? 넷플릭스에서? 네, 거기서 보면 지구에서 살 수가 없어서 결국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 하층민들,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이 있고 나름 엘리트 계급들은
우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우주에 또 새로운 행성을 개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다 이주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인류세가 끝난다는 게 인간들이 다 죽어 없어지고 끝난다는 느낌보다는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시대가 열려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자본주의 시스템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이주해서 살고 남아있는 사람들 점점 소멸해가는. 지금도 벌써 보면 테슬라, 네. 그다음에 아마존의 그 CEO 이런 이제 부유층들은 우주 가고 하잖아요. 우주 개발 앨런 머스크가 개인 스페이스X라는 이제 그 우주로의 그거를 하기도 하고.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비관적인 편이어서 네, 인류가 한번 한번 둠스데이 클락이 이제 다 명시를 치고 한번 없어지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이제 인간이 과학기술로 미루려고 애를 쓰긴 하겠죠. 연장하려고. 네, 연장하려고 애를 쓰긴 할 텐데 결국에는 근데 대신 인류세가 끝나려면 이 인간의 모든 영향력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책 초반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원래는 빙하기가 8만 년 뒤에 일어나는 예정이었지만 온실 효과로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13만 년 뒤에 이제 올 거다 해서 만약 그때 빙하기가 오고 한다면 그 빙하기 끝나면 이제 뭐 인류세가 종말하고 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지성을 가진 개체가 출현한다면 뭐 새로운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끔찍하다. 끔찍하죠. 우리 그때 태어난다면 강남 땅을 미리 삽시다. 그때 태어나면.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철학적인 어떤 개념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인간 중심주의가 어떤 개념이냐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여기는 관점. 그렇기 때문에 뭐 해양 생물, 동물 할 것 없이 다 인간을 위해서 이들은 존재하는 그냥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필요하면 먹어도 되고 살생을 해도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보면 이제 이 관점에서 벗어나서 인간주의라는 개념을 말도 참 잘 붙여요 진짜. 신인간주의.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과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거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간 중심주의를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종은 동일한 그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인간 중심주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서구 남성 문화의 그 베이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동양은 불교회를 베이스로 하면서 조화와 뭐 순환과 이런 거를 해서 내가 나중에 다음 생에서는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윤회가 있는데 그 기독교 중심에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너희가 이 모든 종을 이렇게 하라는 그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약간 착취 문화를 이게 자본주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갖고 있어서 이게 동양과 서양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원래 조금 기반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 중심주의를 이해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인간주의로 인식이 전환이 돼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가진 힘을 인정하고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낼지를 인정하고 고민해서 내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게 결국은 신인간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탄소 소비를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왜냐면 지구가 없어지면 결국에는 인류도 뭐 일부는 우주에 살 수 있겠지만 거의 없어진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결국에는 뭐 나를 비롯한 우리 세대, 우리 인류를 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임이라는 부분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나의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면 너무 사실 교과서적인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인류의 책임과 의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너무 어려워요. 이제 여기서 철학적인 접근이.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종교도 보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서 제물이 되고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인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 신을 닮은 존재라고 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런 인류의 그런 책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게 이런 환경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되돌아오는 질문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어차피 나 죽으면 나는 아픈 것도 모르고 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돼.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자유와 방임 같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그래서 그런 환경단체 같은 데서 기부금을 이렇게 모금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에 가장 효과적인 게 당신의 자녀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일 잘 먹힌대요. 왜냐하면 내 세대 때는 나는 살아남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몰라도 요새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조금 더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밝은 그런 전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아래서부터 위로, 여기서도 약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혁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제일 효과적인 건 탑다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정치 쪽이든 뭐 복지 쪽이든 뭐 이런 사회적으로 좀 많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어나는 분위기는 맞아요. 깨어나는 분위기는 맞고 지금 MZ 세대들 보면 비건을 지향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저도 사실 고기 되게 좋아하고 그렇죠. 편의와 본능을 따르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장 우선이 되고 인간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구나 하는 걸 책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인류세가 끝나지 않게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필요한 거지만 근데 어떻게 해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공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글쎄요. 인류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는 한 사실은 그 속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공존하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있지 않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끝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죠. 이게 빠르냐 늦냐의 그쵸? 차이만 있다. 근데 일단 그러니까 공존이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애매한 게 어떻게 보면 지구가 숙주고 맞아요. 인류가 기생해서 사는 네. 임시로 살고 있는 존재에 맞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대로 인간이 끝나도 지구는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공존은 언젠가 끝날 수도 있고 인류가 조금 더 오랫동안 지구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비건이야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해 제로 웨이스트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거를 조금 더 장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리고 결국엔 이게 아까도 이 작가도 정치와 이런 데에 이게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논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그런 규제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내 본능과 내 욕구와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게 당연히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내 개인이 안 한다고 해서 기업이 바뀌지는 바뀔 수는 있죠. 당연히 소비자가 소비자의 힘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왜냐면 그걸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구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면 규제와 제도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적용이 돼야 이 속도를 그나마 늦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대선 있잖아요. 네. 내년 장미 대선이 또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게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땐 또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가 또 생각해보게 되네요. 맞아요. 근데 뭔가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 같아요. 뭔가 이제 공약을 내걸기에는 사실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빼고는 우리는 환경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공약에서는 선거 후보들한테. 그렇죠. 왜냐하면 좀 더 경제적으로나 뭔가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게 더. 왜냐하면 결국 환경 문제를 들고 나오면 세금을 더 때리는 공약밖에는 예를 들면 규제고 세금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더 혜택을 주겠지만 가솔린 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겠다. 이제 이런 사실 공약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세대에는 나는 영향이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규제나 이런 것들 결국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뭐 현 정부도 탄소 중립한다고 물론 그거에 대한 대응과 반응은 없더라도 몇 년도에 우리 탄소 중립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규제도 늘어날 거고 규제가 없더라도 어쨌든 이 자유경제 시대에서 이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뭐 환경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농사가 잘 안 됐다, 기후 위기로 뭐 이제 작물들이 다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사과가 재배되는 이 지역이 위로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강원도를 넘어가면 북한이잖아요. 이제 우리 사과 못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두리안 먹겠죠 이제. 언제 재배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종도 결국엔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열대어를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결국은 그럼 우리의 삶을 유지하려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값이 비싸지잖아요. 이제 그게 결국에는 그럼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당연히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먹을게, 없는 사람들은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폭도 점점 좁아질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 현생 안에서 발발할 수 있는 일이란 충분히 발발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장서서 뭔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정말 저는 존경하거든요. 진짜 멋진 분들이에요. 네. 솔직히 계란으로 바위치기잖아요. 그럼요. 이 슬로우 퓨처랩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혜윤님도 그런 의미에서는 참 존경할 만한. 그럼요. 멋진 계란이에요. 산산이 부서지겠습니다. 이 책이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전개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챕터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야기 외에도 혹시 소개해주고 싶은 챕터나 관점, 뭐 주장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게 저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4장 행성의 역사에 보면은 첫 번째 챕터 그 인간의 중요성이라고 나와요.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인간을 굉장히 좀 미미한 존재로 처음에 많이 막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구의 37억 년 된 생명의 역사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활보한 역사는 겨우 20만 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역사는 심원한 거대 규모의 시간에 견주면 미미하기 짝이 없으며 지구는 광대한 우주에서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막 이렇게 있어요. 네. 뭐 하다 보면은 뒤에 어떤 철학자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약간 인간의 이런 표별주의를 약간 비틀어서 인간을 언젠간 땅속에 재흡수될 퇴비 정도로 간주를 하고 인간은 단지 우주 먼지로 구성된 일시적인 집합체다. 굉장히 정말 좀 미약한 존재로 그려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끝에도 나오지만 인간이 없다면 지구의 존재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그런 말이 나와요. 저는 사실 우리 인류가 참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존재죠.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조금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다른 생명체와 비교해서 저는 사실 인간이 되게 우월하다라고 느껴요. 저는. 네. 그리고 저는 그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진화를 거듭하고 하면서 이런 문명의 얘기를 잘 활용해서 우린 지금 되게 편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너무 잘 이겨내 왔어요. 전 발전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인류가.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환경 문제로 사실은 뭐 우리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고통을 받고 사실은 좀 이게 고전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 인류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정말 대단하다. 에코 모더니스트. 저는 에코 모더니스트. 에코 모더니스트. 즉 뭔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다른 방법들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인간은 위대한 존재 같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되게 반대로 생각이어서 배틀풋이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오만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지금 뭐 따뜻한 난방과 시원한 냉방 아래 있는 우리는 그래 과학기술이 나의 삶을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줬어 충분히 가능할 거야. 저도 되게 희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사실 이런 쪽에서 조금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빨리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쓰나미나 이런 것들 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뭐 에볼라 뭐 이런 데도 그렇고 하이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연재해로 이렇게 일어나고 뭐도 없어지고 막 쓰려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 그리고 또 뭐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그런 홍수가 일어났는데 물에 잠긴 건 딱 빈곤 지역까지 잠기고 그 윗지대는 멀쩡하고 이런 것처럼 아직 우리가 그걸 목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 발전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와 내 주변, 나의 국가 이렇게만 본다고 했을 때 희망적이더라도 범지구적으로 봤을 때 정말 희망이 있는가? 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비옥한 영토에 자리한 국가들이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기술 발전을 계속 이루더라도 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이제 그렇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저소득 국가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리고 확실히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너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어쨌든 코로나가 발발한 것도 사실 기후변화가 낳은 재앙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 게 이게 박쥐가 옮긴 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원래 옛날부터 뭐 중국 사람들이 박쥐 먹었든 뭐 어쨌든 박쥐라는 존재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박쥐는 원래 몸에 세균 되게 많은 친구들이래. 세균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바이러스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인데 원래 날면서 발생하는 그 체내 운동을 하면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날면서 발생하는 그 열로 바이러스들을 죽여왔는데 이제 걔네들이 살 수 있는 영토가 점점 좁아지니까 그만큼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발열을 할 만큼 날지를 못해서 그것들이 몸에서 없어지지 못하고 쌓여 있다가 사람에게 넘어가게 됐다라는 논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네. 아마 맞는 논문일 거. 그거의 논문에 그래서 코로나가 그렇게 해서 생겨났고 이렇게 인류가 고통받고 있다. 결국에 이게 기후변화에 대한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한국만 해도 날씨가 너무 변덕스럽잖아요. 맞아요. 여름에는 무슨 열대우림에 살고 있는 것처럼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 아프리카보다 덥고 러시아보다 추운 그렇죠. 우리가 체감하는 것도 이런데 아 정말 힘든 문제야. 그렇게 보면 또 그게 맞고 이렇게 보면 또 이게 맞는 것 같아. 어느 무엇을 탈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급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아 근데 되게 생소한 주제인데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맞아요. 또 공부가 좀 많이 됐어요. 네, 많은 또 공부도 되고 재미도 있고 경각심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소개하면서 원래 막 다들 인류세 사람들이 인류세 이러다가 아니야 괜찮아요. 멀어질까봐 책이 너무 어려워서 책이 어려운 건 맞고요.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 저는 일단 지구의 반격 이제는 귀 기울여야 할 때. 네. 저는 책은 어렵지만 우리는 이제 인류세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시대. 저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다. 만물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 있는 존재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어떤 영화가 기다리고 있죠? 시스피라시. 시스피라시. 네. 이게 발음을 제가 계속 시피라시스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시스피라시에서 시스하고 그 파이러시 해가지고 파이럿 컨스피러시 바다의 음모론. 그렇군요. 왜냐면 저는 바다 음모론 바다 해적질로 번역되고 봤는데 왜냐면 파이러시가 해적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된 걸 봤었는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네요. 둘 다 의미가 통하긴 하네요. 근데 네. 이게 다큐멘터리거든요. 환경 다큐멘터리인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들어가시면은 시스피라시라고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 듣기 전에 이거 시간 정말 금방 갑니다. 맞아요. 너무 재밌고 공포스러워요. 네. 여름에 보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겨울에 보셔도 좋을 다큐멘터리니까요. 방송 듣기 전에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강추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저희 시스피라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